시청자, 방아쇠를 당긴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러시아 장군이 오토바이 위에서 살해됐다는 사실, 이거 정말 영화 얘기로 들리십니까? 2024년 11월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 제155 소총기계화 여단의 여단장 파벨 클리멘코 소장 24시간 이상 정밀하게 추적당했습니다. 누구한테냐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도로로 이동할지, 언제 개활지에 진입할지를 계산한 건 알고리즘이었고, 결정적인 그 한 지점에서 돌진해 그의 목숨을 끄는 건 드론이었습니다. 명령 내린 사람은 없었어요. 표적을 선택한 시스템만 있었을 뿐입니다. 주류 뉴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아십니까? 드론 공격으로 장군 사망.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 뒤에는 전쟁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뀐 순간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가 24시간 인간을 사냥하는 시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둘째, 한반도는 이 흐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KBS에서 30년간 외교안보를 취재해온 기자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직접 본 자동화 전쟁 훈련장의 실체부터 2025년 6월이란 지도부 40명이 한 번에 폭사한 그 작전의 구조, 그리고 그게 왜 북한, 러시아, 한반도 안보로 직결되는지까지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공격 보도가 아닙니다. 이건 잔혹한 무인 자동화 소모전, 인간이 원치 않았던 전쟁 양상의 본격적인 서막이에요. 그런데 지상파 뉴스, 종편 시사 프로그램,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보세요. 러 장군 사망한 줄, 거기서 끝납니다. 더 답답한 건 우리 국방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조차 화력 자랑, 무기 체계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정작 인간 지휘관 자체가 24시간 표적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 군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가 같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가겠습니다. 표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자동화 살상 시스템, 동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란까지 확산됐고 왜 그 참수작전이 역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결과, 시리아 붕괴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호르무즈와 한반도까지 어떻게 닿는지. 여기서 멈추면 솔직히 가장 결정적인 층을 놓치시는 겁니다. 진짜 충격은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시스템의 구조에 있거든요. 다시 클리멘코 소장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도네츠크 전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 여단장을 24시간 이상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추적 대상이 단순히 차량이 아니었어요. 특정 인물, 그러니까 여단장 본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그 순간, 개활지로 들어선 그 순간 도저히 숨을 공간이 없는 바로 그 한 지점에서 드론이 결정적으로 돌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화력전이면 진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병사들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휘관이 표적이에요. 그것도 24시간 추적당하는 표적.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 대량 살상에서 정밀 참수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클리멘코 소장이 사망한 직후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장난감처럼 다뤘던 것에 대한 천벌이다. 평소 포로학대로 악명이 높았고 자기 부하들도 꽤 괴롭혔던 인물이었던 거죠. 기계가 표적을 선택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평판은 사후에 드러나는 역설. 이게 좀 묘하지 않나요? 다만 오늘 핵심은 이 한 명의 개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정밀한 기계가 등장해서 쉬지 않고 정찰하고 추적하고 탐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관을 살상하는 시대가 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드론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굴리고 있을까요? KBS 금철룡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취재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돌격 여단 보안상 정식 명칭은 밝힐 수 없는데요. 이 여단 안에는 여러 대대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대, 군수보급 대대, 그리고 드론 대대. 이 드론 대대를 직접 취재했답니다. 훈련장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홈런을 날려도 닿지 않을 정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장애물과 지형지물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참호, 건물 모형, 차량 모형, 드론병들은 이 장애물들 사이의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전방의 참호에 웅크리고 있는 병사를 가상으로 골라내서 드론으로 정확히 그 좌표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정도 시설 한국방송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거의 안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규모의 드론 운용 훈련장이 우리 한국군에 있긴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무기 한 종류 얘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짚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짚기 시작하면 우리 준비 상태가 같이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금철형 기자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한 건 훈련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에 있던 한 풍경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에 지휘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답니다. 뭘 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스크린에는 드론이 전방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지휘관들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력 값이었느냐, 여기 언덕에 원래 없던 나무가 새로 생겼다, 여기에 벙커 같은 게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입력 값을 시스템에 저장하면 다음 드론 출격 때 그 정보가 바로 반영됩니다. 표적 선정의 정밀도가 매 출격마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분석가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팔란티어사의 고담 시스템, 그리고 클로드 같은 AI 시스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개입한 최초의 사례라고 분석가들이 짚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데이터 입력자고 표적 선정 결정은 점점 기계로 옮겨가는 구조. 터미네이터 영화 보신 분들, 그 미래의 기계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유능한 인간 지휘관을 제거하려고 시간을 거슬러가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영화 속 설정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우크라이나에서만 작동했을까요? 정확히 같은 패턴이 같은 해 6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우크라이나만의 특수 상황 아니냐? 러시아라는 큰 적국, 서방의 대규모 무기 공급,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IT 강점, 이 세 조건이 맞아떨어진 일회성 사례 아니냐?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워낙 IT 인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구조의 작전이 2020 본년 6월 이란에서 그대로 반복됐어요. 2020 본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3곳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그런데 이번 작전의 진짜 충격은 핵시설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지도 세력 40명이 거의 한꺼번에 폭사했어요. 그것도 최고 지도자급 인사가 가족 8명과 함께 폭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특정 위치의 특정 인물을 사실상 동시에 정밀 타격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클리멘코 사례와 구조적으로 정확히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사를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1979년이란 인질 사태, 미국 대사관 직원 54명이 444일간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구출하러 가던 델타포스 헬기가 사막의 폭풍을 만나 추락하기까지 했죠. 미국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30대였던 트럼프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강력한 적이다.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은 거의 30년 넘은 개인적인 원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30년 동안 이란을 자기 정치 생명의 적으로 삼아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원한이 자동화 정밀 타격 기술과 만나면서 6월의 그 작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참수 작전,
의도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하면 휘청거리는 이슬람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폭사한 최고 지도자 1명과 함께 죽은 그의 가족 8명. 이게 시아파 종교 전통 안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시아파 순교 서사의 완성 구조입니다. 지도자가 가족과 함께 박해받아 죽는다. 이게 시아파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형이에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종교적 정당성의 회복 장치가 외부 공격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가동된 겁니다. 전쟁 직전이라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바자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청년층 시위에 시장 상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직전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전조가 정확히 바자르 상인들의 봉기였거든요. 똑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그 시위 동력이 쑥 꺼졌어요. 청년들이 테헤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반체제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외부 공격이 내부 봉기를 멈춘 겁니다. 체제가 가장 흔들리던 그 순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체제를 살려준 셈이 됐어요. 이슬람 체제는 마치 메두사의 머리 같습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다른 머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란 각 주마다 군사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그를 대체할 1위, 2위, 3위, 4위 후계자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혁명 수비대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깊이 있는 후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6월에 40명을 죽였지만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어요. 이게 단순히 강한 체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더 무서운 얘기예요. 개별, 인간의 죽음 따위는 사전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정도로 잔혹한 체제 구조라는 뜻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인간을 부품화해 놓은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형적인 참수 작전을 펼치면 휘청거리는 이슬람 체제가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났습니다. 반체제 목소리가 줄어들고 애국주의 강경 보수 세력이 전면에 나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 숫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란군 편제 한번 보세요. 혁명 수비대 20만 명, 정규군 40만 명입니다. 정규군이 혁명 수비대보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최신 무기는 거의 다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군은 왕정에 충성했던 잔존이라 신정체제가 신뢰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시즈 민병대 약 100만 명. 정규군도 아니고 혁명 수비대도 아닌 민방위 부대인데요. 체제 불만 세력을 색출하고 고발하고 위해를 가하는 체제 수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바시즈 전쟁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 숫자 우리 주류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란 군사력 다룰 때 혁명 수비대 얘기는 합니다. 근데 바시즈 100만은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다룰까요? 다루면 이란 체제가 쉽게 안 무너진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체제 유지의 또 하나의 비밀, 카스피아입니다. 이 거대한 내를 5나라만 독점적으로 운영해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 이 5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그 외 어떤 나라도 군사 시설 확충이나 경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봉쇄해 놨습니다. 즉 카스피아는 국제사회가 들여다볼 수 없는 폐쇄 회랑이에요. 이란이 러시아에 샤이드 드론 기술을 전수한 것도 이 카스피아를 통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그 샤이드 드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고 있는 그 드론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같은 루트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란과 러시아 라인은 국제 결제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그에 동조하는 서방 세력의 바람대로 이란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자동화 전쟁의 시대에 누가 가장 약자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1979년과 2025년을 나란히 한번 놓고 보세요. 1979년에는 바자르 상인과 청년 시위가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정확히 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체제가 가장 흔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의 공습이 그 동력을 단숨에 꺼버렸어요. 역사가 같은 순간에 정반대 결과를 만든 겁니다. 1979년에는 내부 봉기가 체제를 무너뜨렸고 2025년에는 외부 공격이 체제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자동화 정밀 타격이 만든 구조적 결과예요. 2025년 6월 13일 이란의 포르도와 이스파한과 나탄즈가 폭격당하는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평화도 항복도 정권 교체도 아니었어요. 기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인간 지휘관만 지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닌데 하고 느끼셨던 그 감각, 이란 폭격 뉴스를 보면서 왜 저렇게 정밀하게 사람을 골라서 죽이지 하고 의아하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두 개의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전쟁 양식이에요. 기계가 24시간 인간을 추적하고 AI가 표적을 선정하고 인간은 데이터 입력자로 축소되는 구조. 이 구조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돼서 6월에 이란에서 검증됐고 지금 다음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대가 어디일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이 흐름을 만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을 짚어야 합니다. 시리아 얘기예요. 시리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6월의 이란 공습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비 효과 체인을 한번 끝까지 그려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약화됩니다. 거기에 더해 튀르키예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나갈 길이 막힙니다. 러시아가 시리아를 해상으로 지원할 통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던 아사드 정권을 러시아가 2010년대에 살려줬는데 더 이상 그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2024년 12월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친이란이었던 시리아 정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직후가 2025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본격화됐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들 같으시죠?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에 걸쳐 이란 공습의 조건과 호르무즈 봉쇄의 조건을 동시에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게 한반도와 무슨 상관이냐?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참전 중입니다. 단순한 파병이 아니에요. 그 대가로 북러 군사동맹 조약이 복원됐고 그 안에 자동 개입 조항이 부활했습니다.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그 조항이에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냉전 종식 후 1991년 북러 군사동맹 조약이 사실상 폐기됐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없는 공백기를 누려왔어요. 그 공백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그 안보 환경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론 운용 노하우, AI 표적 선정 시스템, 정밀 참수 작전의 기본 구조,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무엇을 북한에 이전했을까요? 미사일 기술, 위성 기술 그뿐일까요? 정밀 자동화, 살상 기술의 첫 단계가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일상으로 직격하는 변수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이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 약 70% 이상이 중동발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한국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과 전력산업이 동시에 직격을 받습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주유소에서 보시는 그 기름값 그리고 매월 날아오는 그 전기요금에 직접 닿는 변수예요.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반복될수록 우리 가정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도네츠크 전선 클리멘코 소장이 오토바이로 마지막 이동을 하던 그 순간 그를 추적한 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인 건 데이터였어요. 그가 어느 도로로 이동할지, 언제 개활지에 진입할지 알고리즘이 계산했고 드론이 실행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인간의 손가락은 없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말이죠. 한반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휘관이 똑같은 방식으로 24시간 추적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뭘 알고 있을까요? 그때 우리 군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년 넘게 학습한 그 기술이 38선 너머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클리멘코의 마지막 순간을 모르고 맞을 수 있다는 사실. 평범한 출근길의 가정이, 평범한 등굣길의 학생이 어느 날 자동화 전쟁의 그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가능성. 이게 더 이상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계가 24시간 인간을 사냥하는 시대, 우크라이나만의 일일까요? 둘째, 한반도는 이 흐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질문 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니고 한반도는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군의 통수 체계가 한 차례 흔들렸던 그 시간 동안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동화 전쟁을 실전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건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이 걸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정부에게 어떤 안보 정책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이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